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행권 통합서 NCS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맡고 있는 김정재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은행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은행권에서 NCS가 중요해진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어느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강도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업 기초 능력 분야가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 접근해야 되는 대상이 주로 이 3가지 영역입니다. 이 3가지 영역의 주 포인트를 접근하셔야 이 NCS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한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객관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NCS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여기 영어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온 제도인데 National Competence Standard라고 합니다. 자, 국가 적성 표준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직위분류제가 있는 나라들이 보통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필요로 한 적성 있죠? 이게 적성이라고 번역되는데, 적성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성은 내가 필요한 지식이 사전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잠재력이나 그런 능력 등을 컴피턴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직업 기초 능력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 정도의 학력이 있으시면 못 풀 문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컴피턴스적인 그런 접근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거고, 그러면 컴피턴스적인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의 관점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챕터 1, 2, 3에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어떤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문서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더 포인트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어시험 같은 경우에 어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NCS에서는 어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실수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어려운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NCS는 기존에 있는 국어 시험과 틀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런 언급들이 많이 실수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수리 능력이에요. 자, 수리 능력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정도의 수리 영역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수 로그 또는 삼각함수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수리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적인 그 압박감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수리를 사용해서 수와 관련된 이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에 더 접근하는지, 어떤 자료를 해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리 능력은 객관적 어려움보다 주관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수리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접근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어렵다,
나는 잘 못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수리 능력에 필요한 능력 중에서 여타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한 중1, 2 정도의 문제 해결을 풀 수 있는 수리 지식이 있으면 모두 다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관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접해 보시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이 NCS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봤지만 그 지식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들이고 그걸 가지고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 특정한 영역들이 구체적으로 있기보다는 보편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권 같은 거면 예를 들면 금리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해석한다든지 이런 분야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수문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영역들이 이 자원관리 능력 또는 조직이해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등에 관련된 또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관리 분야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개인과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적인 어떤 그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분야들은 좀 독특하게 수험생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좀 약간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NCS 기반 필기 전형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채용 제도가 변화되어져 있고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오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 직무 적성 평가에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NCS가 도입됐더라도 이 서류 전형이 셌던 쪽에서는 서류 전형에서 많은 인원들이 걸러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지 또는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서류 전형 이전에 NCS의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NCS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은행권도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2번과 4번은 사실 동일한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권에서 NCS가 중요해지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신한은행장이 구속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은행권과 관련된 채용 비리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채용 비리를 주관적인 그 채용 요소들을 너무 확대했더니 객관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객관적인 제도로서의 NCS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건 그래서 이 NCS나 면접이나 이런 분야에 대한 객관성 장치가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그래서 이 필기 전형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지게 되고 최소 한도의 기준으로서의 NCS의 포괄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필기 전형에서 NCS를 도입하고 있었던 IBK, NH농협, 신한은행 이런 데에서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S에서의 변별력이 기존보다는 조금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적 기업들에 대한 NCS 또는 뭐 GSAT 이런 분야와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공부해 두시는 것들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 모든 은행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여기 농협은 2017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4개 은행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 세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직 분야,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나 정보나 조직이, 그 다음에 농협은 정보에 관련된 분야가 추가적으로 했지만 공통적으로 의수문 중심으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수문의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높아심으로 한 말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 의수문은 문제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스탑워치를 옆에 놓치고 이 문제를 몇 초에 풀었는지를 항상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몇 초에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항상 관찰해 보시고, 내가 이 문제가 보통 2분짜리다, 1분짜리다 그러면 1분짜리를 1분 30초에 맞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2분짜리 문제를 4분에 풀었다. 망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 효율성이라는 분야를 꼭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맞췄을 때 시간을 줄여서 맞춘 건 베스트고요. 시간을 보통 다른 문제처럼 걸리는 만큼 걸려서 풀었으면 쏘쏘고요. 만약 맞췄는데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을 오버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워스트가 뭐냐면 시간을 들이고 문제를 틀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나의 대응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향후 출제 전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향후 출제 전망을 보시면 이 이제 난도가 보통 높지 않은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시간 압박을 가하게 되면 각종 실수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하는 방향으로 출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공직적성 시험, 그러니까 PSAT, 그 행정고시, 입법고시에서 흔히 나타나고요. 리트, 피트 여러 가지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간 압박을 주게 되면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패턴을 이해하고 있는 것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편차가 균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느 시험이나 능력이 높은 사람은 높게 나타나고 능력이 낮은 사람은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 압박의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수리 능력은 난도가 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난도를 낮게 내도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에서 탈피하셔서 연습을 좀 하신다고 하면 수리 능력 분야는 그 빠르게 접근하실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편차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수험생들은 보시면 각각 이렇게 저희가 지금 금융권 통합서에 관련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융권 통합서에서 필요로 한 보편적인 설명들
하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에 대한 각각의 서적을 출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개별 기업에 대한 분야를 하시고 싶으시면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서적들을 구입하셔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대응 전략으로서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성형 사고방식, 시간에 최적화된 그리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NCS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능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소통 영역은 여기 보시면 말하기, 쓰기, 듣기 능력을 통해서 의도한 바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경청, 의사표현, 기초 외국어 능력과 관련된 분야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야는 사실 문서 이해 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문서는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 경청 능력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인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는 그런 지점이고 문제 수준은 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표현 능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서 이해 능력에 초점이 맞춰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 이때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이해하는 패턴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문서의 패턴에 따라서 내가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윤곽을 판단하는 건지 그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출제 유형 분석에 5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문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예요. 자, 1번 지문 한번 살펴보실 텐데 1번 지문이 이런 문서 이해와 관련된 분야는 전체 은행에서 다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 나름의 접근 방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단락의 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산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는 저출산 원인으로서 전통적 가치관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첫 지문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기혼 남녀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무자녀 계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되고요.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래서 계획적 무자녀 가족의 면접 대상자들은 자녀 몰입이라는 특성을 가진 한국의 가족주의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한국의 교육 양육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고요. 네 번째 단락은 자녀 중심의 가족이 비판받아야 될 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면접 대상자들은 한국의 가족 문화와 자녀에 대한 몰입에서 그들 역시 자유롭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1, 2, 3, 4, 5 중에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찾는 지문의 형태입니다. 이런 지문의 형태를 보실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면 일단 일치부합형 지문이라는 점이죠. 일치부합형 지문에서는 전체 줄거리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줄거리, 주제 부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파편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 윤곽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1, 2, 3, 4, 5에 해당하는 말이 맞아? 라는 분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분야로 나눠서 보시는데 다음에 살펴볼 2번 문제는 이 앞부분 중심 내용을 판단하는 형태로만 글을 읽으시면 되는 거고, 이 분야에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심 내용이라는 얼개가 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윤곽 판단된 상태에서 안쪽의 세부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앞단락을 읽었어요. 단락의 맨 처음 문장을 읽었는데 그 문장을 요약해보면 나한테 중요한 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에 주목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연구가 나온 점을 보게 되면 새로운 연구가 있나? 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혼 남녀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무자녀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에와 다른 새로운 연구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연구를 누구로 했냐면요. 계획적 무자녀 가족의 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특징을 살펴봅니다. 뭘 비판하냐면 가족주의를 비판하고요. 교육 양육 현실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런데 이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얼개가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비판하기도 하지만 벗어나 있지도 않다라는 얼개가 형성이 되어진 상태에서 1, 2, 3, 4, 5에 관련된 분야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 이 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줄이시고 싶으시면 여러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전체 윤곽이 어느 정도까지 나한테 들어오는 건지 그 분야에 대한 검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시다 보시면 오차가 생기면서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이 방식을 꾸준히 하시면 적용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시간도 줄어들어 있고 정답률도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면접 대상자들은 계획적으로 자녀를 가지지 않기로 한 기혼 남녀들이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대상들에 대해서 새로운 면접 대상을 누구 하는지를 살펴보는 지문인데 이 기혼 남녀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보면 무자녀를 갖기로 해요. 그래서 1번은 여기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한번 볼까요? 2번에 면접 대상자들이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한 것은 자발적인 선택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여기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개인의 선택은 아님을, 그러니까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세 번째, 기존의 연구는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진 세대들의 가치관 변화가 저출산에,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와 새로운 연구가 얼개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연구는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전통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인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랬어요.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네 번째, 면접 결과는 개인 중심의 가치관이 전통주의적인 가치관과 배타적으로 갈등하는, 여기 이제 배타적이라는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배타적인 걸 한번 찾아가 보시면 여기 명시적으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그렇다면 개별적인 일치 부합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데 중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습니까? 이 중심 내용 분야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얼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개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세부 일치 부합에는 좀 덜 기울이시는 게 그 노력을 덜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문단에
문단을 크게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2001년 아르헨티나는 디폴트를 선언하였다. 그렇죠. 두 번째 문단. 근데 전체 채권 중 아르헨티나의 채무 수합 조건에 반대해 채무 조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일부 분야는 구조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디폴트를 선언하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락. 미국 법원이 헤지펀드는 누구냐면 채권자 쪽입니다. 헤지펀드의 소송에 손을 들어준 헤지펀드 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걸 보니까 채권자에게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채무국으로서 뭔가 실패를 한 거네요. 아르헨티나 정부는 소위 채권자 동등 대우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참조해야 할 만한 대상은 여기입니다. 1, 2, 3, 4, 5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전체 윤곽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채권자 동등 대우 조항, 구조 조정, 채권자 동등, 아르헨티나 채무, 디폴트 이런 말들이 나타나는 게 핵심 소재 중에 하나다. 그럼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보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 채무 구조조정 수행. 그런데 구조조정 중 참여하지 않은 분야가 있고 영국 법원은 채권은 전체 뉴욕 법원은 이거에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을 소유한 일부 헤지펀드들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미국 법원이 이걸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채무 구조 조정에 합의한 채권단의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면서 헤지펀드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것은 채권자 동등 조항에 위반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은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채무 구조 조정에서 일부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 동등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야인 거죠. 예. 이게 아니네요. 3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채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송에서 왜 이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소송에서 왜 이겼니? 이렇게 물어보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내용도 글의 단락의 순서를 연결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순서 연결할 때 뭐가 중요할까? 당연히 접속사 또는 대명사 또는 맥락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 연결할 때는 이렇게 대명사나 장소나 시간이나 방식에 관련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기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푸실 때도 여기 보시면 이 보기 등을 이용하셔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에 보시면 맨 앞에 등장하는 게 B2, E2, A1 그러니까 B와 E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이걸 봤어요. 먼저 이걸 본 것 같아요. 먼저.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먼저와 마지막은 호응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E나 C 그리고 E는 여기 있고요. B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세계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다시 접속사를 보시면 여긴 또한 이런 표현이 있고요. 여기는 이처럼 이런 표현이 있네요. 내용적으로 보면 여긴
정치,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문화가 있겠죠. 문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B는 서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본론의 맨 처음에 해당하는 것들이 본론 넘버 원이 정치에 관련된 분야일 거고 이 본론 2에 해당하는 분야가 사회에 관련된 분야, 본론 3에 해당한 분야가 이 문화에 관련된 분야. 그러면 이처럼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처럼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만 찾으시면 D번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약간 결론과 같은 어떤 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론에 뭐가 쓰이는지 또는 결론에 뭐가 쓰이는지를 알고 계시면 글을 읽을 때 맨 첫 단락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통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론 분야에 관련된 핵심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세계화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세계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세계화는 그래서 기회이자 위기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정치, 사회, 문화에 따라서 나누어서 봅니다. 먼저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세계화가 기회이자 위기이다라는 내용을 요약, 정리, 포인트를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포인트에서는 그 말들이 좀 뭉쳐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전달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하는 그런 멘트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살펴보시면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 고르는 문제에는 맥락도 중요하지만 접속사, 대명사, 시간, 공간, 방식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접근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논리적인 분야에 대한 접근은 아무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문서 작성 능력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문서 작성은 여러 가지 문서 형태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문서를 작성하는데 작성 요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수정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법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어법 문제에서도 중요한 점이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하는 9급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한글 맞춤법 또는 외국어 표현법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평소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리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평소에 실수를 많이 하는 분야를 알아놓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여기 그 맞고 틀리고 한 분야가 나오는데 예전 국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과 관계없이 이 지문에 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NC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판단하는 상태에서 문법적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과학태제에 따르면 과학 지식이 인공물에 응용되면 기술이 생긴다. 과학은 정신의 산물이고 기술은 육체, 노동의 산물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과학과 기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앞문단과 뒷문단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따라서를 하지만으로 대조로 보고 전체 지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그래서 디귿번을 하지만으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기술은 과학의 종속적으로 내용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종속적으로 발전하고 그 염두에 두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염두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걸 하다라는 표현이 써서 동사화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염두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표현을 보통 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에 해당하고요. 나머지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향은 지향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향은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지향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한문에 해당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실제도 많이 언급되어지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실제로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요. 실제는 그 현실에 존재한다, 실제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용어가 실제입니다. 그래서 한문과 관련된 지식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헷갈려하는 분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듣기와 관련된 경청 능력이에요. 경청 능력은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인간 관계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난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시간 효율성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사례에서 A 과장이 B 사원에게 적극적 경청의 태도.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 나의 입장만 강조하지 않고가 포인트에 있습니다. 나의 입장만 강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으려고 했던 태도, 이런 것들이 적극적 경청의 태도에 입각한 거입니다. 자, 보면 대기업 과장 A가 부하 직원 B 사원 때문에 고민인데 전과 같지 않았어요. 빠뜨리고요, 의욕도 없고요,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B 사원이 안 나가면 다른 사원이 나가겠다고 하는 정도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울증에 의한 것임이 드러나 있어요. 그럴 때 A 과장이 B 사원에게 한 대화로 적절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지금 상황 설정은 이 B 사원이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지경이었는데, 그때 B 사원이 우울증에 의한 것을 알았던 A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설명은 1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주변 사람은 생각 안 이렇게 원인을 누구로 돌리는 겁니까? B 사원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돌리는 거죠. 다른 쪽은 다 그런 분야이고. 3번 한번 볼까요? 자네 무슨 근심이 있나? 최근 힘이 없어 보이네? 고민이 나도 그때는 많았지만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주게. 이렇게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의 태도는 사실 뭐 윤리적인 그런 느낌이 좀 존재하는 분야라서 난도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출제 예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